박사방 유료 회원을 잡고 보니 유료 회원 10여 명에 대해서 신원을 특정했고 그리고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30대 남성들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들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박사방 유료 회원 구체적 신상 정보 확인 후 본격 수사 착수.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쏜 사람, 돈 쏜 사람 10명을 입건한 거예요. 10여 명을. 상당수가 30대 남성이다. 참 이 30대 남성들, 이분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등 20곳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입건되는 회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에 계실 때 요거 사이버상의 어떤 금융 흐름, 자금 흐름, 계좌 추적 이런 거 숱하게 해보셨잖아요. 이거 10명 어떻게 잡아낸 겁니까, 일단은? 일단 전에는 그렇게 가상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계좌 추적 그런 걸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제 범죄 수익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 이유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건데 어떤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체 화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가상화폐 자체가 이제 좀 다행인 것이, 예를 들어 맨투맨, 그러니까 A가 B에게 송금을 하면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이건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 기법으로도 네네네. 못 잡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가상화폐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다랄지 아니면 구매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통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명인 걸 인증받게 돼 있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쉽게 말해서 환전소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주빈이가 원래 3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두 개는 가짜고 인터넷 떠드는 거고, 이제 하나가 본인 거다 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해서 10명 정도 잡아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사람이 적잖아요. 가입한 회원이.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경찰청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 경찰청에서? 예. 그리고 광역수사대 그런 곳에서 지금 아마 민감유총장이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상화폐 말고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돈을 내지 않는 사람 무료 회원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현금 거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그램 자체는 압수수색해서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느려지고 있는 것다고 보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텔레그램 관련해서 거기에 유료 회원 가입했는데 이제 그걸 캡처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끼리 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10명 입건했잖아요. 저 사람들 잘 수사를 하면 이게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또 일망타진할 수 있어요. 또 현재 전국의 각 경찰청에서 저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좀 이런 거 수사 기법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경찰 자체는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는 검찰 못지않게 그렇군요. 굉장히 수사 기법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봐요. 이런 사이버 범죄 잡는 거는. 예, 사이버. 근데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못 잡을까? 보이스피싱은 중국에다 주로 문제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많이 잡아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범죄는요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이거 약간 좀 김광상의 명언 아닙니까? 디지털 범죄는 아니, 일반적으로 증거를 남긴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하나의 단서만 하나 딱 잡으면 그걸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잡으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 있어서 회원 가입자를 잡는 것은 경찰에서 지금 초동 수사 단계다.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는 그 연결고리를 추적하면 굉장히 많은 관련된 범죄자들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 좀 보충할게요. 윤 선생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 블록체인 협회 자율규제위원이었다고 맞아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익명성이 강하다. 익명성이 강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익명성이 강한 이유는 이 가상화폐라는 게 국경을 뛰어넘고 또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강한 건데, 아까 디지털 범죄는 반드시 꼬리가 남는다고 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이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성범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데 내가 현금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현금을 누구한테 바로 주면은
그거는 사진이나 이게 CCTV에 잡히지 않는 이상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옮기는 순간에 다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김진이라는 사람한테 전자지갑으로 옮겨주더라도 예. 그거는 물리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예. 택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거는 끝까지 가면은 이게 누구를 거쳐서 이 화폐가 왔는지는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무조건 다 알 수 있다. 네. 그 이용자 대부분이 30대 남성이라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30대 보세요? 남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디지털에도 조금 밝고 밝고 경제력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30대 남성이겠죠. 예. 좀 아이러니컬한 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업자는 20대, 20대. 그리고 그게 운영자고 보스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관전하고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은 30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10대, 20대가 30대를 마치 로봇 조종하듯이 이걸 조종하는 거죠. 이 엠번방 등 이용한 30대 남성들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